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싸다고 보는 이익 전망의 출발점은 이 전쟁이 결국 봉합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날짜가 좀 나와요. 시장을 굉장히 잘 맞춘 전문가이자 많은 분들이 따르고 있는. 완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아, 헤매고 있다고요? 무슨 네. 말씀이신가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도 사실 같이 전에 근무했던 오동석이라고 지금 현재 알상무로. 알상무님. 뭐 다른 시커먼 데서 예. 잠깐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고민도 얘기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는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강한 게 아니라 매우 강한 그렇죠. 시장이라서. 지금 6,600이니까요. 지수보다 더 무서운 거는 종목별 움직임이죠. 뭐 예를 들어서 AI 생태계 속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좋게 봤던 기업들이지만 뭐 반도체 숫자라도 좋은데 전력, 기기라던가 뭔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소부장에서도 뭐 어떤 종목 하루에 막 20%씩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하다 보니 이제 흥미로운 단어를 제가 듣고서 저도 여기서 재인용하게 된 건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기세란 단어예요. 기세.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불안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금리라던가 유가라던가 또 기업별로 실적 지금은 좋지만 하반기 되면 확실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압도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이제 오늘 제목도 그걸 가져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볼 때가 위험하다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요즘 어디 가도 주식 얘기밖에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 많이 하죠. 어디 놀러 가시면은 저도 어디 여행 갔는데 막 거기서도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같이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예금으로 주식하고 이제는 옛날에 주식을 돈 벌어서 뭐 다른 걸 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요즘은 주식을 돈 벌면 다시 다 주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열풍인데 요즘 보험 해약하고 예금 있는 것들도 옮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주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다 주식을 하고 있다. 그게 동전의 앞뒤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전형적인 모두 다 들어온 과열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좋게 보시는 분들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고민한다는 게 이 부분인데 한국 증시가 좀 구조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좀 편안하게 제 생각보다는 이럴 때마다 제가 지져보는 책이 있거든요. 뭐 이분이 현저에 계시니까 이분이 뭐 신도 아니고 대단하지 않지만 제가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프레임으로 보는 어떤 얼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보통 강세장 3단계, 약세장 3단계를 얘기해요. 근데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강세장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few, 소수의 forward looking. 여기 영어로 같이 표현하는 건 더 간단해요. 표현이.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믿기 시작해요. 이럴 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작년이 이럴 때였어요. 이때는 보통 EPS는 크게 안 올라오고 PER로 재평가된다는 말이 나올 때예요. 그럴 때가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대부분 most 인베스터들이 실제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사실 이 국면도 약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2단계인지 2단계와 3단계 사이인 것 같은데 everyone 모두 다 더 좋아요. 여기 forever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여기서 3단계니까 주식을 팔아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2에서 3의 사이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1단계로 넘어가냐의 여부겠죠. 약세장의 1단계는 이와 마찬가지로 just a few 신중한 투자자들이 언제나 장밋빛 쓸 수는 없다. 이 정도 생각을 할 때. 최근에 이런 게 뭐냐면 이 논쟁 중에 속하는 게 계속해서 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1단계가 좀 성급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여하튼 올해 어느 시점에는 약세장의 1단계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보고 있고 우리가 2단계가 되면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됨을 인식할 때 어쩌면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할 때 3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주식을 열심히 사야겠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소위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라고 해서 극단으로 움직이는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어쩌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3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 있는 강세의 3단계. 그렇죠. 이제 뭐 2단계일지 3단계일지 제가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갖고서 지수가 그럼 어디가 고점이냐 물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 수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지나봐야 아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어디다 가도 확신형 투자자가 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도 좀 된다 생각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6,600까지
여기까지 와서 7000시대 바라본 상황인데 지금의 상승세는 그럼 펀더멘탈 기초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펀더멘탈에 기초한 거죠.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따지기 시작하면 PER로 보면 매우 싸고요. 왜냐 뭐 반도체 때문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싼 네. 거고, 다른 데이터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 그림도 ROE, PBR로 봐도 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X축에는 ROE를 예상 ROE를 두고 Y축에는 PBR을 두는데, PBR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ROE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거 갖다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ROE라는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핵심은 이거겠죠. 우리나라 이 기업이 저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올해도 좋지만 내년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이거죠. 내후년에도 이렇게 올랐을까? 막 계속 그 고민이 되고, 더 중요한 건 27년에 지금 이익의 기대는 저렇게 높은데 저게 혹시 주춤하다면, 수 있다면 그런 시장 분위기가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이 어떻게 해야 저 이익을 벌어갈까 생각해보면, 크게 보면 원래 본업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만약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쟁이 이어지는 게 꼭 도전이 아니어도 호르무즈 해협이 잘 풀리지 않으면 유가가 좀 올라가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 유가라는 건 모든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기본적인 원재료비가 되거든요. 코스트가 올라가면 이익이 저게 예전보다 꺾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익 전망, 이렇게 싸다고 보는 이익 전망의 출발점은 이 전쟁이 결국 봉합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날짜가 좀 나와요. 5월 14일에서 15일 날 시진핑과 트럼프가 회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김 작가님 중요해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뭔가 그래도 봉합이 좀 돼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연기됐었잖아요. 혹시 또 연기되면 그럴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지만, 그러면 이거는 좀 간단치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뭔가 둘의 갈등이 아직 봉합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상황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때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이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이야 유가가 올라가도 이제 뭐 어차피 갈 거니까 하겠지만, 뭐 요즘 전쟁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전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아마도 당장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될 냉방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현재 여기 더 올라가는 어떤 LNG 가격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고, 그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재고 쌓아놨던 여러 가지 원재료들도 많이 소진될 거예요. 하여튼 뭐 전제는, 첫째는 이러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펀더멘탈 반영에 올라왔지만, 동시에 이러한 아직 반영되지 않은 펀더멘탈 우려는 봉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또 펀더멘탈에 반영될 수 있겠죠. 김 작가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펀더멘탈을 반영한 겁니까? 물어본다면, 현재 이익 수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올라갔어야죠. 10배 해봤자 8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못 올라가는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 고민도 이러한 우려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주가 수익비 퍼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펄을 보면 싸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던지는 거죠. 이제 또 시장에 화두가 되는 논쟁거리가 나오는데, 한국의 증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싼 거냐?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싼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는 시크리컬이 아니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LTA. 장기 공급 계약 때문이다. 근데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과거에는 없었나요?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과거에도 장기 공급 계약을 안 하면, 놔두면 계속 반도체 소위 판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하는 거는 이 업체들도 적당한 선에서 어떤 가격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이 되는 거다. TSMC가 되는 거야. 뭐 이런 논리도 타당한데, 동시에 여기서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좋대는데 왜 PER이 이거밖에 안 돼? 보통 그런 시크리컬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려고 그러는데, 저퍼 성장이 이렇게 나오는 데서 저퍼가 유지된다는 게 시장에 질문 던지는 거죠. 이 저퍼가 사실은 시크리컬적 요소의 어쩌면 상징 같은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런 질문보다는 워낙 좋으니까 이게 될 거야, 이런 논리가 더 강하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 입장인데, 지금 어쨌든 시장은 저평가인가요? 가열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지수만 봤을 때는 재평가인가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가격은 왔다. 부담스러운데, 워낙 시장에 어쩌면 투자 참가자들의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요즘 뭐 지수보다 더 놀라운 건 최근 한 달 동안의 종목별 흐름이에요. 좀 좋아진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굉장히 쏠림이 강하고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고민되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잠복되어 있던 우려들은 채권 시장에 반영돼 가고 있거든요.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가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도 4.4 왔다가 4.3 지금 다시 내려왔지만, 계속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결국 비용에 대한 고민들을 반영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대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진짜 존재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러한 전쟁으로 중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70년대 많은 분들이 비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지만. 네. 근데 이제부터 이게 만약 유가가 끝난 게 아니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유가가 끝난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거는 인플레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논리가 등장하죠. 그런데 연준의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냐. 트럼프가 임명한 올해 케빈 그쵸? 워시. 케빈 워시가 들어오면 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게 뭐 연준 의장들이 보통 인플레이션 문제를 피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어떤 지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케빈 워시 자꾸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과거에는 CPI 보다가 코어 PC 보게 됐는데 지금 이 사람 주장은 위에 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 빼고 아래 단 빼서 어떤 달라스 연은에서 만든 지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쓰자 뭐 이런 말을 해요. 혼자 주장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된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금리 인하 여부보다 케빈 워시라는 분이 연준양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까를 질문 던질 때가 왔거든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연준 얘기 같은 것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사실 뭐 그거 누가 관심 있겠어요. 뭐 연준이 뭐라고 해도 시장에 영향 주냐 이런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케빈 워시가 또 되면 또 이분 생각도 그러하거든요. 연준이 왜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해? 그냥 가만히 시장이 있는 대로 놔두고 연준은 최후의 보루만 되자는 거예요. 너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 뭐 그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그냥 버냉키의 연준을 되게 비판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사석에서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 중에는 버냉키로 생각을 해요. 버냉키가 등장해서 결국 세계가 금융위기로 곤란을 겪을 때도 버냉키가 저희 대차 대조표 정책이라는 걸 써서 미국을 구했고 전 세계를 구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이 계승되면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던 정책의 핵심은 연준은 좀 더 시장과 소통을 늘려가고 더 많이 알려주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개입을 해서 부실한 채권들을 사주자. 사주면 연준이 들고 있으면 결국 채권이 안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좀 살아나면 다시 그걸 풀어주면 된다는 논리였는데 워시가 보기에는 또 저희 그 정책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연준이 다 떠안으면서 자산 가격만 올려놨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 많은 시장에서 좀 무시하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케빈 워시의 연준이 어떤 모습일까? 금리 인하할 거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워시가 되면 연준이 시장에 개입한 정도가 낮아질 텐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숱한 여러 가지 유동성,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 연준이 구원투시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소파 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 발작이 나오면 연준이 들어가서 개입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또 시장에 설명을 해주고 아마도 케빈 워시의 연준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올 가을 이후에는 특히 이러한 분들의 스탠스가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가 연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과거처럼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각자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이 각자 인터뷰도 막 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점도표도 없애겠다는 생각도 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 일부에서는 어쩌면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주력이 되는 연준이 되고 있는. 왜냐하면 베센트도 소로스의 밑에 있던 사람이고 워시도 그러하잖아요. 드랭큰 밀러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분들이 시장의 특징이 마켓 이즈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뭐 과열과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과정 변동성이 다음 연준에서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제가 오늘은 5월 2일 노동절이니까 노고하는 날이 또 말씀드리면 워시가 이제 자기는 이런 생각을 시장에 의심을 하는데 스스로는 그런 스펀을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마에스트로한 별명을 가진 연준 의장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IT 버블이 전에 IT 혁명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써 금리를 잘 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아마 워시도 그런 비슷한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게 AI 혁명 때문에 물가 문제는 잡아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AI가 그 정도로 인건비를 줄일 거로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요? 저는 당장의 문제 뭔가 편리하게 만들고 그런 문제는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그런 산업혁명적인 요소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있어. 올드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물가가 잡힌다는 논리도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 여름 이후, 가을 뭐 이러한 소위 연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장의 적응 기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이런 생각보다는 다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AI 투자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것을 압도할 거라는 시각이 더 강하죠. 저 같은 생각도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뭔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케빈 오씨 오면 금리 인하할 거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최근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가 인하를 오히려 할 것이다. 근데 당장 이번 연준이 열렸잖아요.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냥 그런 뉘앙스 주지 말라는 의견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연준이 어떻게 한 명이 좌지우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연준 의장이 대통령 말대로 행동을 한다면 파월은 공화당원이고 트럼프가 임명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쫓아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파월은 계속 인플레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오히려 이분이 걸어온 길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빈 오씨가 결국 대차 대조표 정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적 시각을 가져온 걸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난 버냉키 이후에 연준이 걸어왔던 길 자체가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변화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아까 전에 미중 정상회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 문제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이 너무 잘 돼서 사이가 좋아져도 문제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다른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최근의 행보는 어쩌면 이란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네.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대해 그러니까 모든 일은 긍정의 시각과 부정의 시각을 다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뭐 좋게 본다면 중국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우리의 산업은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온갖 산업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걸 반영해 왔는데 더 큰 고민은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의존적인 사실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이혼해도 그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재산도 나눠야 되고 네. 굉장히 복잡한데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떨어지려고 해도 많이 연동되어 있고 특히 이란 이슈를 접하면서 어쩌면 호르무즈 해협의 바깥단에서 재봉쇄까지 들어간 거는 중국을 위압해서 중국이 어쩌면 이란을 설득하길 바라는 건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도 기껏해야 언론에서 접하는 그 정도 기사나 이런 거 해석할 뿐인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굉장히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 고립정책을 택하게 되면서 많은 곳에서 미국이 빠진 뒤에 세계를 꿈꾸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문제가 된 중동은 어떨까요? 중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미국이 예전 같은 개입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그 이유에 대한 대비 때문인지 최근에 어쩌면 오페크 탈퇴하는 날에도 나오고 있고 그럼 페트로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점에서 불확실해지는 거죠. 불확실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치를 성장할 때 항상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치라는 게 돈을 만드는 그건 너무 좋죠 지금 뭐 우리 반도체들이. 근데 현금 흐름이 불확실해진다는 거죠. 그게 할인율이란 금리로라도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할인율이라는 걸로 표현돼요. 할인율 측면에서 변화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좀 되는 시기인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뭐 다 떠나서 남는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좋잖아. 이런 이익 보셨어요? 2026년에 저런 막대기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뭐 이 정도 기업이면 이 정도 올라올 정도의 수익률이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EPS 증가로 보면 삼성전자가 저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하는 반론도 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구조적이라 본다면 저 이익이 성장해서 이 정도에서 유지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내려와도 요만큼 이렇게 내려와서 유지되겠지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것이 좀 주춤해졌을 때 시장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게 더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쫓아가겠죠. 그러면 전자가 일부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 EPS만 놓고 보면 4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 너무 못 갔으니까. 뭐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은 여러 가지 시각이 결합된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아까 요 문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날 전날에도 여러 가지 빅테크 하이퍼스케일 발표를 했는데 투자를 줄이진 않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서로 죽고 죽이냐의 싸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기저효과가 높다 보니까 하여튼 2분기서부터 툭툭 내려와요.
3, 4분기 확 내려와요. 이거는 뭐 투자를 이렇게 많이 늘려도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전에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내년이 되면 더 내려와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기업들, 오늘 외국의 빅테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응 나온 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 곳이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좋던데요. 그렇죠. 거기는 왜냐면 뭐가 나온 거냐? 얘네들은 그래도 영업해서 돈을 많이 번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면 그림 하나 더 보여드려요.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가치라는 건 결국 그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만드는 게 가치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금이 뭐냐는 거야. 기업이 만드는 현금이 영업에서 번 돈, OCF에서 캐펙스 투자하고 남은 돈, FCF가 이 프리 캐시버예요. 현금인데 사실 이게 투자 이건 막 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늘고 있는데 이게 늘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야. 오라클 같은 거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가 구글이랑 반응한 거는 클라우드에서 이게 잘 벌고 있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업을 모아놨을 때 영업 현금이 이렇게 좋았는데 캐펙스는 이렇게 늘고 있어요. 이 둘의 비율이에요. 이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죠. 이럴 때 23년 이럴 때. 왜냐면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투자를 이렇게 안 하니까 남는 돈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주주에게 나눠. 그래서 이때 서학개미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좁혀졌잖아요. 이게 계속 더 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올랐지만 이것이 더 올라오면 내년엔 무조건 이게 거의 따라잡게 돼요. 그럴 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죠?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쓰기 시작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증자를 해가지고 나의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증자로서 뭐가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죠. 주식수가 늘어나면 ROE가 떨어지게 되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돈을 빌리는 방법이죠. 빌려오면 뭐가 발생하죠? 이자.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 기업들은 이자가 별로 비용이 발생 안 했는데 만약 이 상태로 가면 어쩌면 점점 이자가 중요해질 시대.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고 내려야 된다 하는데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소위 인플레와 금리라는 문제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재 주도주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그거의 전방인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와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된다 봐요. 근데 다만 지금 당장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잠재워지고 있는데 이 3단계라면 1단계에 대한 고민들 언제나 이 고민의 어느 순간에 분명히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 그럼 이제 대표님이 여러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대표님이 어느 시나리오를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는 사실 2단계를 높게 보는데 여기 정도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 보는데 제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내가 굉장히 올드하구나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언제나 누구의 생각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만약 여기도 오실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죠. 그 정도의 컨빅션은 없죠 저는. 술자리에서도 저한테 삼성전자 사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저런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고점이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젊은 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들 주식 투자에 이 정도로 진심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과거에 비교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로 사실 진심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주식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졌나? 그럼 제 생각이 좀 너무 앞서간 우려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랑 EPS 보여주셨는데 이게 꺾여서 일로 가거나 이게 올라가서 일로 가거나 둘 중에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당장 꺾일 확률이 매우 낮아 보이니까 꾸역꾸역 버텨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겠지만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지금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하시잖아요. 지금이 초입이다 이러는데 그건 사실 동의하기 힘들어요. 들고 있는 분들이야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끝까지 가본다. 이게 첫 번째 가능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차익 신호를 좀 했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먹어놓은 게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봐요. 하지만 지금 처음 들어오면서 이렇게 같이 흥분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